한국 서울 새벽 3시 한 고깃집. 제발 부탁이에요. 살려만 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이곳에는 이모의 뉴욕 여성이 간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한국인 남성이 요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던 뉴욕 여성은 잠시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빠, 이번 생신에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빠, 딸이 뉴욕에 취직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비싼 거 사드릴게요. 딸내미가 하나뿐인 아빠 생신 선물해드린다는데 진짜 그러기에요?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앞으로 기대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때로는 엄마였고 선생님이었으며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유년기 시절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한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저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시겠다며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한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 덕분에 저는 대학교까지 교육을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보살펴야 했죠. 이제는 충분히 저도 그럴 능력이 있었기에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취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자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정말 혼났죠. 며칠 전부터 월급을 받는 날 아버지와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자고 미리 약속해 두었던 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월급날이 되었고 퇴근 후 아버지와 외식을 하기 위해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한참이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곳을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려는 찰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니콜 씨 되시나요? 저희는 뉴욕 경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 유감입니다. 아버님이 총상을 입으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장난이라도 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뉴욕 경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상이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이라 주장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고 심지어 진중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내 지금의 상황이 농담이나 장난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사태 파악에 나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실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차갑게 식은 손을 꼭 쥐며 오열하고 말았죠. 이제야 효도라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토록 고생만 하신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시다니. 정말이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저의 이름을 부르며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실 것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도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저의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진 것은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도 제 옆을 누군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지인이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흠칫 놀라며 경계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버리자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아우성이었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불안장애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결국 저는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언가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괴로운 일은 잊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과연 그 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회사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기에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었죠. 회사 직원 동료들과 상사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한 저를 보고 응원도 해주고 독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가는 듯했죠. 하지만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저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었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다시금 떠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잊고자 시작했던 일에 대한 몰두는 오히려 저에게 더욱 진한 슬픔만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다니, 내가 너무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걸까? 마치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서 도저히 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눈치챈 직장 동료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었어요. 니콜, 너희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유감이야. 내 위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사실 과거에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 그때 나는 운동으로 그 일을 극복했어.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 도움이 되더라고. 그 당시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에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면 무엇이든 곧바로 실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저의 개인적인 일인데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지인들이 있으니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운동 루틴이었고 초반에는 일어나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습관이 되어 갈수록 조금씩 괜찮아졌죠. 아버지의 일이 잊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불안 증세가 완화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저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몰랐죠.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아가씨,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요새 외로운데 말동무 좀 해줘라. 나 술 안 마셨어. 멀쩡하다고. 이래봬도 아직 청춘이라니까. 5분이면 돼. 5분. 웬 중년 남자 하나가 조깅 중인 저의 앞을 가로막고 약간은 꼬인 발음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은 제 팔을 꽉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고 여자인 제가 술에 취한 남자를 상대로 반항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자리에 조깅하던 다른 시민분들이 아니었다면 무슨 해코지라도 당했을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 저의 불안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원래 겪고 있던 증세보다 더 심해졌죠. 이제는 회사 생활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화들짝 놀라거나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가게 된 병원은 정신병원이었죠. 저의 증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저의 증상들을 신중하게 듣고 계시던 선생님도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며 약물 치료를 받자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약을 먹지 않을 때보다는 심신이 훨씬 안정이 되는 듯했죠. 이대로 평생 약을 먹고 살게 되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 점이 저에게 조금의 걱정은 덜어주었습니다. 저도 일은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아무리 심적으로 힘들어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절친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지인도 힘든 일이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듯 싶다가 나중에는 지금 먹는 약보다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더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자기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하니 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진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곳은 휴전 국가로 알고 있는데 나 같은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욱 악화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친구는 그런 저를 향해 침착하고도 차분한 어투로 설득했습니다. 니콜, 한국에 대한 너의 걱정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 하지만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뉴스는 자극적인 내용들만 전달하는 매체야. 그런 곳에서 언급되는 모습만으로 한국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지. 직접 경험해본 경험자들이
내 주변에만 수십 명이 넘는다고? 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을 믿니? 아니면 평생을 너의 곁에서 너와 친구로 지내온 나를 믿니? 만약 직접 한국에 갔는데 너가 싫다면 바로 다시 돌아와도 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마치 자신의 자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보니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의 의심은 옅어졌고 친구의 발언은 조금씩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친구와 저는 다소 어이없게도 저의 불안장애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돌아다닐 때는 다른 여행지와 별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발달한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놀라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것에는 아직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한국의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려갔죠. 낮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김밥, 떡, 순대, 동그랑땡 등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다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솔직히 맛은 있더라고요. 생긴 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생김새였는데 막상 먹어보니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음식들이었죠. 그렇게 온종일 돌아다니며 한국 여행을 하다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와서인지 아니면 시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누워있어도 정신이 말짱했고 눈도 초롱초롱했죠. 불안장애가 다시 도지려는 초기 증세였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순서로 진행되었거든요. 이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겠다 싶었는데 어느덧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렸죠. 배가 고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이는 저 때문인지 친구도 자다가 잠이 깨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에게 배가 고프다고 했더니 자기도 배가 고프다며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가 도착한 식당은 한국의 홍대 골목에 있는 한 고깃집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벽 3시라고 하기에는 아주 많은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여자 둘이 절대 외출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늘 제가 안심하고 있을 때 불길한 사건이 터지곤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주문한 고기를 구워서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아주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기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 술과 고기를 먹으며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불안 증세가 다시 도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 순간 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멀리서 덩치가 산만한 한국인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얼굴도 뭐랄까 조금 딱딱하고 험상궂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남자가 글쎄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에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고 어느새 제 앞에 다가온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죠. 제발 부탁이에요. 살려만 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제발. 미국에서 겪은 일들이 생각나며 그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냐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앞에는 아주 이상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은 표정으로 덩치 큰 한국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손님, 쇼 진행하기 전에 불판 먼저 갈아드릴게요. 혹시 또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실까요? 물은 셀프이긴 한데 이쁘시니깐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저는 그 순간 이 한국인 남자의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쇼를 한다는 건지, 왜 나에게 이쁘다고 말하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죠.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국인 남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마법사는 아닐까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황홀한 광경을 식당에서, 그것도 고기를 구워 먹는 고깃집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이후 한국인 남자가 쿨하게 뒤돌아간 뒤로 불길에서 맛있게 익어가던 그 고기를 한 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천상의 불맛에 온몸에 있는 털이 쭈뼛거리는 걸 느꼈죠.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인 남자를 오해한 사실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친구는 한참을 혼자서 웃어 제끼더니 저에게 말했죠. 니콜, 너를 어쩌면 좋냐. 한국에서 지금만큼은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 너가 생각해봐. 이곳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늘 상대를 배려해주고 친절해. 아까 낮에 커피숍에서도 봤잖아.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자신의 고가의 소지품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냐? 그건 그만큼 한국의 치안이 안전하다는 방증이겠지. 물론 모두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지만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평균. 우리 너무 낮은 확률에 기대서 걱정만 하는 그런 여행은 하지 말자고. 친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뉴스에서 보던 휴전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발달한 도시, 그리고 치안까지 훌륭한 그런 나라였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대부분 상대를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토록 친구가 한국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저는 친구와의 그 한국 여행 이후로 혼자서 한국 여행을 오곤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국만이 가져다주는 특유의 그 안전함이랄까? 평온함이랄까? 그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먹지 않고도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한국.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티브였습니다. 미국인 니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